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북한이 예고했던 미사일 발사 시점 때문에 전 세계가 왈칵 뒤집혔습니다. 이 중국마저 이를 또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중국의 뒤통수가 쓰라리다 라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과연 어떤 기사 쏟아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오피니언면에 실린 칼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칼럼 제목, 김정은이 설마 핵을 쏘겠어? 통문명의 프리킥인데요. 김정은이 설마 핵을 쏘겠어? 외교 현자로 불렸던 키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된다면 정권이 무너진다든지 그들이 핵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미국, 중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설마 김정은이 핵을 쏘겠어? 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물을 한 잔 들이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진에 실렸는데 김 대표의 전략이 엿보이는데 김종인은 때리고 안철수는 달래고 어떻게 말했냐면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기업인을 경제 세력으로 규정짓고 기업인 때리기에 나서면서 경제 활성화 법안은 모두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한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날선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희한한 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낡은 관행과 문화를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말하는데 이건 야당 국정 발목 잡기를 비판한 것이다. 안철수 화이팅!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생각에 국민의당이 잘 돼야 총선에서 야권 분열이 더 가속화될 것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정치면인데 대구 동구가 난립니다. 이재만 전 동구청장 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의 대결. 대구 동구의 민심이요. 대통령을 배신해놓고 여기서 의원할라 이하면 안 되지 라는 여론도 있고 대통령에게 직언할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유승민 의원을 비호하는 여론도 반반 절반이라는데 과연 대구 치열한 격전지 비박이 웃게 될까요? 진박이 웃게 될까요? 유권자만이 알겠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새누리당의 김을동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네요. 여자가 너무 똑똑하게 굴면 밉상이다. 약간 모자란 표정을 짓는 게 낫다.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 대한민국 만세 할머니신데 여성 예비 후보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는데 이 훈수가 과연 적절할지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지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지카 바이러스가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처음으로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성접촉으로 옮겨진 사례가 확인이 된 건데 어디서 우리나라 여행자들도 많이 찾는다는 타이에서도 올 들어 첫 국내 감염자가 확인돼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 알려진 소식인데 이대호 선수 시애틀에 입단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MLB, 미 프로야구 진출이 늦어지던 이대호 선수가 시애틀에 둥지를 틀 것으로 이 전망이 되는데 1년간 최고 400만 달러에 합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확정될 경우 이대호 선수와 이 절친인 추신수와 맞대결을 하게 될 예정인데 지난해 일본에서 최고의 한 해를 본 이대호 선수 과연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이대호 선수의 맹활약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김회룡 만평입니다. 잘 걸렸다. 굿! 야당이라는 속내인데 새누리당 의원이 주선을 해서 국회 내에서 구판을 벌이려다가 국회 방호처 직원들에 의해 제지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해당 의원은 구판까지 벌일 줄은 몰랐다라고 서둘러서 해명을 했지만 국회에서 구판이라니요. 일각에서는 글쎄요. 굿이라도 벌여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으면 괜찮다.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오늘이 벌써 입춘입니다. 입춘이란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조금 날씨가 풀린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여전히 쌀쌀한 날씨입니다. 입춘을 맞아서 따뜻한 뉴스만 전해드려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그리 따뜻하지 않은 뉴스입니다. 어쩌면 정반대로 매우 추운 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숨진 딸을 11개월 동안 방치한 비정한 친부. 더군다나 그 친부가 목사였던 것으로 드러나서 이 뉴스를 보는 많은 이들에게 더욱더 경악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야누스의 두 얼굴. 임일선 변호사님. 아니, 아버지인 이 씨, 이모 씨가 독일 유학파 출신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네. 굉장히 인텔리였고 또 목사였다. 네, 그렇죠. 이 이중생활 어떻습니까? 아, 정말 너무 충격적인 뉴스예요. 예. 네, 여중생 딸을 숨지게 했죠. 독일 유학파였고요. 먼저 서울의 경기권에 있는 유명한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네. 거기서 석사 학위까지 마친 다음에 독일 신학대학에서 신약학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귀국 후 모교 신학과 강사와 견임 고수를 맡아서 3년 정도 계속 강의를 해왔고요. 예. 작년까지도 헬라어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뭐 특별한 건 없고 평소 저녁에도 교정을 자주 거니는 모습이었고요. 예. 목회는 물론 사회 활동에도 아주 열심히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최근까지도요. 원미구의 한 개척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까지 맡았고 예.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연하게 일상을 보내서 최근에도 성경책을 자주 끼고 다녔고 5, 6개월 전에도 맥주도 마시고 항상 예. 부부가 손을 잡고 다니고 심지어 자신의 그 SNS 계정 프로필에는 두 딸로 보이는 여자아이들의 사진까지 올려두었는데요. 이렇게 평소에는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야누스적인 행동을 했느냐. 과연 완전히 이중생활이네요. 완전히 이중생활이었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평판이 또 괜찮았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농담도 잘하시는 분이었고 조용조용했다라는 분이어서 이런 일을 벌일지 정말 상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든 딸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거기다가 11개월 동안 방치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자 방치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냄새를 덮으려고 향초를 피우고 방향제를 갖다 넣고 방향제를 넣고 제습제를 갖다 넣고 제습제까지 제습제까지 곳곳에 눈에 띄어요. 예. 그 상태에서 11개월을 그냥 둘 수가 있느냐라고 하자 뭐 말로는 부활을 믿었다. 기도를 하면은 다시 살아날 줄 알았다. 예.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뭐 딸의 죽음을 방치한 사람의 말이라서 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건 예수님이나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목사 자격도 없는 사람 같은데 임윤선 변호사님, 네. 이거 냉정하게 살인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진술밖에는 믿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5시간 동안 아이를 빗자루 등으로 때렸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잠을 드는. 근데 왜 이렇게 아동 학대 사례 부모들의 말은 그냥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다. 자고 그다음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사망해 있더라. 다 똑같아요. 예. 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시종 이런 죄에 대해서는 아이를 5시간이나 때리고 난 다음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정도라면은 그거는 살인죄로 의율해도 마땅치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제가 오늘 여기서 짚고 싶은 거는 경찰의 대처입니다. 경찰의 대처요? 경찰의 대처 무엇이냐 하면은 이 아버지가 아이가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담임 교사가 왜 아이가 안 와요? 라고 하자 가출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가출 신고를 하셔야죠. 근데 그 전에 종종 가출을 하긴 했어요. 가출 신고를 하셔야죠란 말에 3월 31일 아이가 죽고 보름 후에 가출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왜 경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실종 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아이는 가출 신고가 들어와도 실종 아동이랑 똑같은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수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수사에 들어가면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아이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허. 위치 추적을 뭘로 합니까? 전화기로 합니다. 예. 핸드폰으로 소재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 부모의 말만 듣고서는 부모가 가출했어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수사 땡 해버렸습니다. 수사 땡했다. 만일 그때에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을 정말 했다면 엄마 아빠의 말과는 달리 집에 있었겠죠, 핸드폰이. 예. 집에서 위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엄마 아빠가 거짓말했다는 걸 알고 아이의 죽음을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경찰이 위치 추적, 휴대전화 위치 추적만 했더라도 이거 뭐 부모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 이 수상하다.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11개월 이거죠. 동안 이렇게 아이를 죽음을 방치하진 않았겠죠. 백골이 될 네. 정도로요. 김명민 전 의원님, 예. 너무나도 예쁜 두 딸 아이의 쌍둥이 아빠신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막내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빠들에게 있어서 이 막내딸은 이게 얼마나 아빠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데 막내딸을 5시간 동안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건데 친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여성과 재혼한 여성의 여동생도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일단은 저는 이 돌아가신 아이의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마음 아프게 울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참 가슴이 많이 메이고요. 막내딸인데 그것도. 예. 아이가 셋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첫째는 아들이고요. 둘째가 딸이 있는 거고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있는 건가요? 있고 또 아들인가 딸인가 위에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집에서 같이 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 아이를 다 방치시켜버린 거고 마지막 아이는 방치조차 못 잘라서 학대까지 했던 건데 아예 오빠도 가출했고 위에 그러니까 친언니는 독일에 있고. 독일에 있고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갈 데가 없으니까 가출하고 난 뒤에 계모의 동생이라고 하는 그 이모 집에 가갖고 또 거기서 학대를 당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찾아갈 데가 없어갖고선 찾아갔던 게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은 당연히 아이가 가출해서 왔으니까 아이를 잘 다독이고 타일러서 집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 같은데 그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에서 바라봤을 때는 목사님이고 그리고 대학의 교수까지 하는 분이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하기 때문에 꿈에도 생각 못할 정도로. 오히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 딸애가 도벽이 있고 가출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모든 잘못을 다 딸에게 몰아간 거거든요. 예.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문제를 하나만 지적을 한다면 가출한 거예요. 가출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이모네 집에 가고 또 거기서 맞은 거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런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나마 우리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라는 공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청소년 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이를 통해서 결국 가출한 아이들이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 전체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좀 계속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건지. 아마도 추측컨대 이 아이들이 가출했던 그 시점이 정성희 위원님, 친모가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가고 아빠가 다른 여성과 재혼을 한 그 시점부터 아이들이 좀 가출이 잦아졌다. 지금 신문에 따르면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재혼한 부부가 다 그러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 이제 학생이 여중생이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만 3월 하순에 사망을 했으니까 학교는 한 달도 채 못 다닌 걸로 봐야 되고 이 소녀가 갈 데가 없어서 찾아온 곳이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에요. 예. 제가 이제 학교 폭력이나 아이들 이런 그 학생들의 사건을 보면은 대개 지금 현재 문제가 있을 때 전 학교를 찾아갑니다. 고등학생이면 중학교 선생님을 찾아가고요. 중학교였으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지금 학교 선생님한테 나 이런 시스템에서 마음 붙일 데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졸업을 했는데 찾아왔다 그러면 얘한테 상당히 위기가 있다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중학생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그랬는데 역시 여기에서 짚어볼 것은 하나는 우리가 위기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늘 해법이 결국 가정에 돌려보내는 것이거든요. 그 가정이 위기인데, 가정이 해체가 돼 있는데, 가정에서 부모가 폭행을 하는데, 다시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친권 우리가 지금 우리 동양적인 사회에서 굉장히 강한데 언제까지 부모한테 친권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한테 이게 돌려보내서 다시 한번 사고가 난 이런 구조가 그 문제가 있다. 네. 근데 외국처럼 친권을 박탈하는 거를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5시간 동안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해놓고 딸아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고 말한 친부, 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내 머릿속에는 청와대 X파일이 있다. 나는 완전히 그 X파일을 잊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신세가 꼭 영화 내부자들에서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손목이 잘린 이병헌과 같다. 이런 말을 해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는 그래서 이런 만평을 보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가 막힙니다. 영화 내부자들의 한 장면을 그대로 재현을 했는데 헤어스타일까지 어쩜 이렇게 이병헌 씨 똑같이 했는데 영화 내부자들에서 이병헌은 조직과 정치권의 권력 싸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내부자들, 내부 고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게 보복을 하면서 이 영화가 마감을 하는데 이병헌 씨가 결국 저 문건, 어떻게 보면 청와대 엑스파일이라고는 볼 수 있는 그 문건을 들고 이병헌 씨가 권력자들 사이에서 조율을 하려다가 손목이 잘리는 장면도 나왔는데 오늘 한겨레 만평에서 청와대 엑스파일을 쥐고 있는 조홍천 전 비서관이 진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엑스파일? 그런 거 없어. 쫄지 말고 손 닦아. 그런데 진박이라는 셔츠를 입은 저분 덜덜덜 떨고 오줌까지 싸고 있습니다. 과연 조홍천 전 비서관의 이 인터뷰가 왜 이렇게 무섭게 저는 느껴지는 걸까요? 정말 무섭네요. 조홍천 전 비서관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무섭습니다. 그 영화 내부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이병헌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강간범, 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메모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부자들을 보면서 조금 저하고 오랩을 좀 시킨 적이 있었는데, 아유, 저 나름으로는 좀 손모가지 잘린 이병헌 그런. 네, 조홍천 전 비서관이 여러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언론들을 향해서 똑같이 나는 권력 싸움에서 손이 잘린 내부자들 이병헌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새로운 인터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 행을 선택한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 출신이 정적인 라이벌 더민주당을 향하면서 말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간에서는 본인이 청와대 엑스파일을 쥐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조홍천 전 비서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청와대 엑스파일 없다고도 안 해요. 포맷은 안 했고 그냥 삭제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 머릿속에는 다 생생히 남아있겠죠?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청와대 엑스파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게 청와대 엑스파일이 있다. 정치부 기자인 저에게도 섬뜩한 그런 말로 들립니다. 이 말을 들은 진박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쨌든 두 번째 질문. 야당이 조홍천 본인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홍천 전 비서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끈하면서 그거 사람 우습게 보지 마라. 그러면 나 더민주 나갈 거다. 자신 있는 모습이죠. 나 더민주 나갈 거다. 나 야당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의 판단대로 나의 의지대로 청와대 엑스파일이랄까 그런 정보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의미로도 들리고요. 세 번째, 문재인 전 대표죠. 이제 어떻게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 대표가 처음 내 가게에 왔을 때 기분이 안 좋았다. 헐, 깜놀. 이런 표현이 생각났다. 헐, 깜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그 표현인데 정말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종천 전 비서관의 더불어민주행을 보는 많은 사람들도 헐깜놀 이랬는데 공교롭습니다. 더 민주행에 대한 주변 반응이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종천 전 비서관 대구 출신 아닙니까? 대구 친구들이 야 빨갱이당 와갔노 이렇게 하더라. 뉴스에서도 별로 좋은 말이 안 나온다고 해서 뉴스 안 봅니다. 저 응팔 다시 보려 한다. 응팔 드라마 끝났는데 다시 보려 한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고요.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제발 정말 성공하셔라. 업그레이드 시켜달라. 여기까지만 해서 그래도 아직 진정성이 좀 남아있나 했는데 장사 한 주수 죽겠다. 라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시 마치 여유 있게끔 너스레를 떠는 그런 인터뷰가 오늘 조간신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정성희 의원님. 청와대에서 이 인터뷰를 볼 때 심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청와대 X파일에 대해서 X파일 뭐 쥐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포맷은 안 했고 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저 엑스파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분이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 측근 관리죠. 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비리나 잘못이 있다면 그걸 쥐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엑스파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뭔가 이제 뭐 그 문건 유출도 이제 박지만이를 담당하다 보니까 글로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지만 회장을.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나올 때 당연히 기록에 대해서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엑스파일이라는 사실 존재하진 않죠. 근데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서류가 들어가 있는 컴퓨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다 딜리트 시켰다. 근데 포맷은 시키지 않았다. 예. 그 경찰에나 검찰에도 포렌식 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 딜리트 시켜도 요즘 기술로는 금방 복원이 되니까 본인 머릿속에서 기억은 하고 있다. 예. 그렇지만 그걸 쓰지도 않겠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나는 쓰지도 않을 거야.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 하는 그 어떤 스탠스로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은 네. 여당이나 지금 청와대나 새누리당에는 상당히 무서운 예. 똑똑한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태웅 시장님, 그래서 이거 한겨레 만평이 오늘 이런 만평 나왔잖아요. 지금 진박이 좀 떨고 있어요. 여기 있군요.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제 그 말을 했잖아요. 예. 칼집에 들어있을 때 제일 무섭다. 근데 칼집에 들어있는 칼을 버리면 안 되고요. 칼집에 들어있는 칼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뽑지는 말고. 지금 조응천 전 비서관은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 거고, 뭐 이 영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화 내에서도 이런 거 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실수도 하게 되고 예. 헛발질을 하게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폭로를 하기 전에도 뭐 그런 이제 부대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조응천 전 비서관이 그 입당 선언문을 보면은 중도는 정확하게 정의를 구현하는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분이 말과 글을 아주 잘 다룰 줄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재밌잖아요. 이 지금 말들이 예. 오늘 이제 여러 언론에 동시에 인터뷰가 나왔는데 주제는 비슷합니다만은 약간씩 다르게 재밌는 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말하자면 셀즈도 할 줄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이분이 저는 이제 당분간 이 야당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뭐 큰 마이크였는데 또 나름의 어떤 마이크로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민 전 의원님. 예. 만평을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김진 앵커가 들고 있으니까요. 요 만평을 보면서 설명드려요. 아마 영화를 못 보신 분은 여기 무슨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요, 이병헌이 손목이 잘린 다음에 내부 문건을 가지고 조금 장난을 치려다가 보험을 들려다가 큰 비밀을 알게 돼요. 그리고서 이제 장난을 치려다가 손목이 잘립니다. 오른 손목이. 그리고더니 이제 이병헌이 복수는 꿈꾸면서 겉으로는 조용한 척 지내기 위해서 머리도 이렇게 장발로 기르고요. 장발로 기른 다음에 그냥 나이트클럽의 화장실에서 예. 손 씻는 사람들한테 수건을 건네주면서 돈을 좀 삥 뜯는 그런 삶으로 약간 그런 나름 굉장히 고급 건달이었는데 예. 삼류로 전략한 삶을 보여주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여기서 손을 씻고 있으면은 딱 이 덩치가 이만하고 머리를 긴 사람이 특별히 뭐 엄청난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예. 칼집에서 칼을 뽑지 않아요. 그런데 쓱 다가가서 잘린 저 의수라고 하나요? 예. 의수를 보여주면서 옆에서 탁탁 안마를 해주고 돈 내놓으라고 손을 딱 내밀어요.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특별한 위해를 가하지도 않는데도 그 행동 자체에 겁을 먹고 1,000원짜리를 건네면 예. 막 지를 막습니다. 어디를 가?
그러면 이제 10,000원짜리를 10,000원 내놔라 이거죠. 10,000원을 내놓으면 그제서야 예. 이렇게 자신의 의수를 거두면서 가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이제 그거를 패러디한 건데 요 한겨레 만평이 아주 재밌어요. 잘 그린 걸로 예.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조응천 전 비서관은 아마도 직접적인 위해 행위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존재만으로도 벌써 이렇게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든다. 10,000원짜리를 꺼내게 만든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명민 전 네. 의원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더니 답답하네. 조응천 전 비서관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네. 사람이다. 뭐 검사 내에서도 에이스 얘기를 걸었다. 정성희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영화 내부자들의 결말을 보면요. 결국 이병헌이 자기가 쥐고 있었던 그 X파일의 기밀을 네. 공개를 했고 자신의 손목을 잘랐던 사람들의 손목까지 자르면서 자기가 받은 것의 10배, 100배를 돌려주고 영화의 결말이 끝나는데 조응천 전 비서관 결국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뭔가요? 저는 영화 안 봤는데 이거 영화 결말을 이렇게 다 스포일러 하시면은 일단은 어제 우려했던 대로 저 영화는 안 봤지만 영화 예고편 보면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조승우 씨가 딱 나와서 복수국으로 가자고 화끈하게라는 그 멘트가 딱 기억에 남는데 복수국 본인 스스로 나의 처지가 이병헌과 비슷하다고 했던 것 보면서 복수국 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이거 복수국 하겠다는 거다. 네네. 전면적으로 지금 대놓고 누구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하는 멘트 하나하나가 제게는 복수국으로 보인다. 예. 하는 게 첫 번째로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칼집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민주당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을 영입하면서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네. 핵무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핵무기는 절대로 쏘지는 못해요. 하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철저한 자기 조직 집단 내의 방어 체제를 구축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조응천 비서관의 영입은 총선용이 아니라 다음 대선을 겨냥한 거다. 대선에서 뭔가 터뜨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터트리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야당 입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만큼의 정보를 쥐고 있으니 우리 공격하면 너네 가만 안 둬?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야당의 생각일 것 같고 조응천 비서관의 생각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은 이병헌에 비유했다라는 것 자체 그러면서 복수국을 만약 꾀하고 있다라면은 조응천을 활용하고자 하는 야당, 특히 문재인 대표의 생각과 조응천 비서관의 생각이 서로 각기 상이하지 않을까. 예. 만약에 그 위험한 카드를 본인들이 제어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만약에 터트려진다라면은 그때는 야당도 폭발하고 다 같이 폭발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우려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야당 입장에서 이게 과연 잘한 영입인지 아닌지 통제가 되는 건지 아닌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복수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 청와대의 문건을 유출한 핵심 배우로 지목이 됐는데 1심에서 지금 현재 무죄가 나왔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데리고 있었던 박경청 경정이 작성한 그 문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조응천 전 비서관이 넘겨줬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물론 1심이지만 지금 무죄가 나와 있고 이런 것 저런 걸 생각했을 때 조응천 전 비서관이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복수국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복수의 대상이 누구란 말입니까? 글쎄요. 그 본인이 생각할 때 누구 한 명을 어떻게 탁 하는 게 자기의 복수라고 생각할지는 저는 그렇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내가 잘 되는 거 아니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선거에서 이제 이기는 거 그게 이제 최종적인 복수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텐데 핵무기 말씀하셔가지고 예 아까 이분이 대선 때는 네거티브 대응팀 예 그다음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공통점.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거티브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네거티브 요소가 뭔지 알아야지 네거티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대선 캠프에 있었던 여러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당신 무슨 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 네거티브 대응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만큼 요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네거티브 대응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저도 네거티브 대응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진짜로 네거티브 대응을 한 거고 네거티브 대응을 하는 사람은 후보의 측근, 친인척을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고 공직기강도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파괴력이 있는 거죠. 예. 저는 이 분이 스스로를 아까 얘기했지만 상상력도 뛰어나고 말도 재밌게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뭐 본인은 이제 뭐 손이 잘린 이병헌의 비유를 했는데 저는 이 분의 오늘 인터뷰를 보면서 이병헌과 오버랩 되는 게 아니라 조승우와 오버랩이 됐습니다. 예. 영화 내부자들에서. 왜냐면 조승우가
그렇게 조직에 충성을 해요. 조직에 경찰 출신으로 예. 검사가 된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정말 그 시쳇말로 아주 뭐 엎드려가지고 예. 하는 그런 개처럼 조직에 충성을 다하는데 그렇죠. 배신을 당해요. 배신을 당해서 그 내부자들에 대해서 이제 조직을 이렇게 복수를 꿈꾸는 그런 이제 결말로 가는데 이분의 살아온 걸로 보면 어디서 사람이 정치 깡패나 연예계에 예. 하는 걸로 살아왔습니까? 완전 엘리트로서의 그런 그 검찰에서 몸을 담고 있었고 생리를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앞으로 조승우의 길을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순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정치부 기자로서 좀 불편합니다. 조홍천 전 비서관의 어제 오늘 인터뷰를 쭉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야당이 추구하는 정강이 있고 야당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고 내가 왜 야당에 영입이 됐는지 내가 왜 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철학과 소신 이런 것은 단 한 줄도 없고요. 모두가 다 복수에 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적절한가 정치인으로서 정치 대비의 변으로서 저는 불편합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문재인 대표가 자꾸만 자신의 그 횟집을 왔다 갔다 할 때 처음엔 헐려고 깜놀이었는데 예. 마지막 한마디가 자신을 움직였다.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당신같이 억울한 경우를 만들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자신을 움직였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개인적인 억울함이네요. 개인적인 억울함을 그러니까 무슨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조홍천 비서관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자신이 제가 말꼬투리를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자신을 이병헌으로 비유했다는 점에서 두 가지는 인정한 거거든요. 네. 뭐냐, 이병헌 내부 문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죠. 두 번째, 유출했죠.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예.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뒤집어 쓰고서는 팽당의 딸을 비유한 것인지 아니면 그 내부 문건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복수하려고 했고까지도 인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는 내심 조홍천 비서관이 무죄 받을 때까지도 안타까웠거든요. 예. 아, 조직에 나름 충성하면서 사셨는데 좀 끝이 안 돼서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많을 텐데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을 간 것을 보고 좀 그 마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가치를 공유하라기보다는 좀 복수를 꿈꾸면서 간 면이 많고 스스로는 절대 스나이퍼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스나이퍼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방패로 쓰려고 간 거죠, 그러면. 예. 저쪽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 조홍천 있어. 얘기해봐.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스나이퍼가 아니라면 방패로 쓰려고 갔겠죠. 물론 조홍천 비서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 대표가 당신 절대 우리가 이용하려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데 아니 그럼 누가 모실 때 당신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고 모시는 사람이 어딨나요? 예. 딱 각자의 쓰임새가 있는 건데요. 그 쓰임새가 당신은 뭐 매기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볼 때는 스나이퍼 그게 스나이퍼. 아니면 방패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것이 정당의 기지에 맞나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마지막 인물이 바로 이 조홍천 전 비서관인데 문재인 대표 얘기 나와서 말인데 문 대표 대표직을 물러나고 심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양산 자택에서 심신 치료 중입니다. 이 경락 마사지도 받고 있고 문 대표가 과연 자택에서 무언가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홍천 전 비서관의 영입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A의 이철호 기자가 문 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5시간 넘게 차를 달려 도착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산 자택. 취재진이 찾았을 때 문 전 대표는 물리치료사를 불러 경락 치료를 받고 있다고 자택 관리인이 기뜸합니다. 문 대표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인지 바깥 출입이 잦지 않다는 게 동네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대선하고 그때 올라가고는 구경하고 그때 한번 그때 보고는 구경 못 했어. 그러나 자택은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문 전 대표와 함께 일했던 친노 인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 대표가 여전히 당내 인사들로부터 험지 출마 등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 지인들의 방문은 정치적 해석을 낳기도 합니다. 시시러운 분한테는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뭐 주변 이야기 하시고. 지인을 배웅하러 나온 길에 취재진을 본 문 전 대표는 한사코 인터뷰를 피했습니다. 그냥 막 하면 안 되죠. 이제 하면 승낙받고 하셔야 되는데. 네, 맞. 예, 인식도 안 하겠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한 문재인 전 대표는
마지막 영입 카드로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택했습니다.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걷게 된 조 전 비서관의 영입이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아직은 알기 어렵습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경락 마사지까지 받으시면서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쉬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예비 후보들이 끊임없이 문재인 대표의 자택을 방문하고 있는데 윤태곤 실장님, 저 양산 자택 직접 가보셨죠? 네, 저는 가봤죠. 어떻던가요? 정치 시작하기 전에 가봤는데 아주 교통이 안 좋아요. 그 들어가는 길을 보셨을 텐데 승용차밖에 못 올라가고 미니버스도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통은 안 좋은데 집은 호화주택이라기보다는 잘 지어놓은 집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잘 지어놓은 집이다. 서재도 있고 이렇게 안방도 있고 그 뒤에 이제 산하고 이제 호수도 있는데 그때 문 대표 그때 저는 이제 문 실장님이라고 불렀거든요.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이니까 예. 문 실장님 여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내가 정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때는 이제 막 나오라 안 나간다라고 할 때인데 너무 이제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예. 이제 뭐 그런 집인데 아까 온 분이 저 송인배 예비 후보가 청와대 비서관이었어요. 부산대 그렇군요.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이른바 부산 친노의 또 핵심으로 불리는 인물인데 가까이 있는 이제 부산권에 있는 인물들은 아마 뭐 자주 찾아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도 이제 문재인 대표 특히 총선의 역할 불출마를 할 것이냐, 부산으로 나올 것이냐, 그거에 대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당무적인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한 걱정을 덜었을 거고 본인의 행보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조홍천 전 비서관의 영입에 대해서 우리 기자가 묻기 위해서 갔는데 그분에 대한 일절 인터뷰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도 마지막에 볼 수 있었는데 김영미 전 의원님, 예.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묻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왜 조홍천을 영입했는지 여부도 일단 묻고 싶고 조홍천을 이번 총선에서 혹은 대선에서 어떤 용도로 쓰려고 영입을 했는지도 묻고 싶고 당장 본인의 국회의원직에 대해서 네. 불출마를 하실 건지 아니면 험지 출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막말로 김무성 대표와 붙을 건지 묻고 싶은 게 참 네. 많은데 그게 그냥 묻지도 못하겠고 하라고 했다면서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첫 번째로 문재인 대표 표정이 참 밝구나. 밝다. 너무너무 밝아요. 몸이 안 좋다라고 했는데 벌써 뭐 다 회복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정이 밝아 보였고 예. 약간 손학규 대표의 패러디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아, 손학규 대표 예. 패러디하고 있다. 옛날에 대표직 했을 때 모든 당내 의원들이 물러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밑에 강진에 가 있는 손학규 대표 찾아가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을 때 그런 걸 보면서 참 부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오버랩되면서 스쳐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발 떨어져 있지만 전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또 직에 대해서도 떨어져 있지만 실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행위 자체가 다 문재인 대표가 깔아놓은 판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김종인 위원장은 현직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틀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설을 지나고 나서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복귀를 할 건데 저는 총선에는 굳이 나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예. 그리고 바로 대권 행보를 가기 위한 그 다음 스텝들도 아마 다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쌓여놓은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 내부 스케줄표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떻게 지금 쌓여서 움직이고 있는지. 문화일보가 이 문재인 대표와 조홍천 전 비서관의 영입 기사를 소개하면서 정성희 위원님 이런 소식을 했는데 조홍천 전 비서관의 과거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 마포구 홍대에 차린 별주부죠. 별주부장. 식당 이름을 처음에 횟집이니까 정윤 횟집으로 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본인이 이렇게 말했었다라는 또 과거 발언을 소개했는데 우리가 농담으로 예. 횟집 이름을 정윤 횟집으로 왜냐하면 이 정윤의 예. 물건파동 때문에 했으니까 하면 어떻게 하고 우리가 농담으로 했는데 본인이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문화일보 어저께 이제 석간이니까 네. 우리가 소개는 못 해드리지만 어제 인터뷰에서 나온 거를 하면서 본인이 정윤 정윤회와 횟집. 문건과 판무 그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고민과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알 수가 있었고요. 예. 저 횟집은 뭐 실제로는 부인이 한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그만둔 다음에 횟집을 차렸을 때도 굉장히 언론에서 놀라워했었는데 예. 결국은 저 횟집에서 큰 일을 이제 도모하게 생겼습니다. 예, 이름이 정말 정윤 횟집이었다면 참 볼만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서 나 김문수인데라고 외쳤던 이를 풍자하면서 어느 한 순대집 이름이 김문순대라고 이름을 실제로 지었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정치권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정윤회지. 난감한 새누리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난감하네 이거 참. 첫 번째 난감한 소식입니다. 난감하네. 때 아닌 이 국회에서 굿판이 벌어질 뻔했다라는 굿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말 난감하네.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아니 국회에서 굿판은 전 처음 보는데요. 네, 얼마 전, 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회관에 가면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회의실이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회, 세미나 등을 주최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제2회 병신년 합동 구금 발표회라는 행사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때 이런 굿판을 벌이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결국은 벌이지는 못했다라고 해요. 국회 방호인들이 제지하고 또 이 행사를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원이 이 자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예. 새누리당 의원인 이희재 의원이라고 강원도 지역구를 둔 의원이 계십니다. 예. 이 이희재 의원이 이런 행사인 줄 몰랐는데 갑자기 굿판을 벌인다라고 하니까 의원실 관계자가 막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당혹스러운 내용인데 일단은 군대에서 왜 제대할 때가 되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총선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이 행사를 주관한 의원도 마찬가지고 아주 작은 결점조차도 다 막아내야 되는 시점인데 굳이 이런 논란을 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의원회관 소회실 빌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국회의원이 300명 되는 의원들이 서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안 토론에 돼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회관을 잡아야 되는데 늘 장소가 밀려갖고서는 예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좀 그 정도의 차이를 우선순위를 고려했다라면 이희재 의원 이렇게까지 무모한 행사를 제공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기독교 단체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라는 내용의 당연한 반발 성명이 나왔는데 사실은 국회 소회의실에서 뭐 이제 종교단체들의 세미나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게 또 법회를 열었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겠다. 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근데 굿판을 벌인다. 그래서 뭐 뭔가 좀 이렇게 좀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여기 플랜카드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해안의 성각들과 함께하는 2016년 합동 구군 발표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사전 행사로 이런 걸 하고 뭐 올해 구군이 어떻고 뭐 박 대통령이 뭐 어떻게 운이 좋고 뭐 김정은은 뭐 어떻고 여당이 유리하고 이런 거 보통 연초에 되면 타블로이드만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 해안의 성각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은 참 재밌었을 거다, 보도가 많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원들의 약간 이중성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실명은 절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여러 의원들이 자기 선거라든지 중요한 뭐 전당대회 같은 거 앞두면은 해안의 성각들을 항상 찾아가거든요. 해안의 성각들. 그렇죠. 해안의 성각들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개소식 날짜는 언제로 맞춰야 될지 그리고 부모님 묘자리 할 때도 그 기독교 신자가 해안의 성각 찾아가지고 이제 잡고 하니까 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해안의 성각이 뭐예요? 그 미래를 내다볼 줄 아시는 분들인 거죠. 해안의 성각. 해안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역두린 협회지 않습니까, 주체가. 제가 조금 전 중앙일보 만평을 소개해드리기로 했는데 정성임 의원님 오늘 중앙일보 만평이 바로 만평의 소재를 이 굿판 해프닝으로 잡았는데 야당에서는 굿판이니까 새누리당 잘한다, 새누리당 굿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외치는 모습을 풍자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궁색한 변명 새누리당 늘어놓지 말고 즉각 사과하라, 호재를 잡았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모처럼 호재를 하나 잡은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저도 국회의원회관 이제 여러 번 가봤는데 주로 의정활동을 위한 세미나로실로 이용되는 거고 중요한 의정활동 국회 방송을 통해서 또 생중계되기도 하는데 저런 것이 마침 생중계됐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어쨌든 그 부적절한 그건인 거는 틀림없고요. 저는 이거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은 뭐 그렇게 잘했냐. 뭐 다른 의원들이 그렇게 비난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요즘이 설 연휴지 않습니까? 요즘 국회의원 가보면 정말 가관이거든요. 가관이 왜요? 없어요. 전국에서 온 그 선물 그 택배가 발 디딜 틈이 제가 없죠. 그때 이제 국회의원 소위원실에 역시 뭐 세미나 때문에 갔다가 그거를 캐리어로 그 수많은 어떤 전국에서 온 특산물을 가지고서 나누는 풍경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려면 본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했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세계나 또 뭐 국회에 이렇게 의정활동 보러 오고는 뭐 이렇게 학생들도 많은데 그런 모습이 되게 꼴불명이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사람들한테 좀 눈살 찌푸려질 수 있는 일은 좀 스스로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난감한의 소식 첫 번째였고요. 난감한해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난감한 새누리당 소식 만나보시죠. 김울동 의원이 구설수에 올랐는데 여자가 똑똑하면 밑장이다. 여자는 좀 자고로 모자라 보여야 된다. 아니 2016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이 노래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난감하네. 김울동 의원이 여성 예비 후보자들에게 이 훈수를 둔 내용 저희가 출력을 해봤는데 다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여성 예비 후보자들 그리고 기자들도 있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죠. 여성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후배 정치인이 선배 여성 정치인에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 여자가 너무 똑똑하게 굴면 밉상을 산다. 약간 모자란 듯 보여야 한다. 난감한데 바로 나오죠? 그러면서 그 밑으로 이어지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누가 질문을 해서 만약에 똑 부러지게 얘기하면 거부 반응이 있다. 그러면서 무조건 내내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 무조건 내내 해라. 똑똑한 척 하다간 오히려 피해를 본다. 여성 선수들에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희 위원님, 난감하네. 이것도 역시 어저께 의원회관에서 예.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 여성 예비 후보자들한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멘토로 참석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선거운동을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서 너무 유권자들한테 똑똑하게 굴면은 좋아하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희 동네 큰 시장에 가서 저같이 뚱뚱한 할머니들에게 어디 가서 김을동 동생이라고 안 해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려고 그러지만 할머니를 이렇게 좋아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그 눈높이를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셀프 디스냐, 뭐 여성 비하냐, 뭐 이렇게 일부 신문에서 그 이제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TPO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본인의 선배로서의 경험을 좀 나누는 자리인데 실제로 이제 만난 사람들은 유권자들 길에서 많이 만난 유권자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드러나 보면 남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약간 어수룩하게 보이는 게 약간 빈 구석에 있는 거를 보는 더 유권자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좀 논란이 좀 있죠.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준이 저렇게 똑똑한 여자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갖다가 빗대서 말한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힐러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또 힐러리 책을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힐러리가 이제 처음에 이 얼마나 똑똑한 변호사입니까? 본인이 뭐 웨슬리에 나와서 본인이 알아주는 변호사였고 남편은 아칸소 주지사였는데 처음에 대선 출마해서 이제 여성 그 버스를 되기 전에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데 본인이 똑똑한 전략을 썼다가 엄청나게 역풍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는 뭐 이렇게 무슨 요리를 잘하나 이런 뭐 비교도 해요. 후보자들 부인끼리 무슨 요리를 잘하는가 이런 거에서 나 그런 여자 아니에요. 나 뭐 영어로 that kind girl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예. 나 그런 여자 아니에요. 나는 그런 급으로 하지 못해요. 했다가 엄청나게 표가 깎이는 그걸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나이가 들면서 너무 똑똑해 보이는 전략 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출마 선언도 굉장히 겸손하게 출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일종의 선거 전략상으로 했다는 걸로 좀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똑똑한 여자가 밉상을 산다 우리나라 정서. 과연 그게 사실인지 저는 조금 믿을 수가 없는데 저희 돌직구쇼의 뭐 정성희 위원이랄지 아니면 또 임윤선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로 두 사람은 똑똑한 여성 중에서도 내노라 할 만한 똑똑한 여성 둘인데 좋아하시는 팬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 기자가 조금 예외인 거예요. 김진 기자는 똑똑한 여자를 좋아해요. 전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김진 기자는 똑똑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외인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정성희 의원님 말씀에 거의 비슷합니다. 김을동 의원이 나는 똑똑한 여자가 밉상이더라라는 걸 이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현실이 그러하더라라는 거를 조금 큰 언니 차원에서 또
마치 김을동 의원이 여성 가산점을 주창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위한 팁으로서 너무 똑똑한 척을 하면 현실적으로 여성 유권자들이 싫어하더라라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온 건데 네. 우리가 탓을 하려면은 여전히 여자는 자기보다 똑똑하면 싫다라는 현실을 탓해야지 그 현실을 말한 사람의 말을 탓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좀 그런 네. 것이 사실이다. 네, 그리고 또한 또 혹시 뭐 이런 오해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김을동 의원이 똑똑한 여자 싫어하는 거 아니야? 밉상을 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똑똑한 여자 좋아하세요. 예. 며느리도 똑똑한 여자로 받아들였고요. 아, 며느리가 판사님이죠? 네, 똑똑한 여자로 받아들였고 사석에서도 저한테도 뭐 나경원, 조윤선 의원들 보면 정말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인물은 인물이더라 하면서 예. 칭찬을 여러 번 하셨는데 참고로 저도요. 좀 김을동 의원만 탓할 수 없는 게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제 한 30년 됐는데요. 30년 동안. 뭐 10년 정도는 뭐 오차 범위로 저희가 아니, 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웃으시나요? 10년은 한 뭐. 30년 동안. 10년은 뭐, 예. 제일 많이 들은 소리 1번이 야,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남자들이 싫어해. 그거였고요. 예. 두 번째는 눈 좀 낮춰라 이거였는데요. 예. 제가 그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1번이 변호사고 2번이 시사 토크잖아요. 예. 여기서 제가 그럼 멍청한 척을 하면 누가 저한테 일을 주겠습니까? 그것도 또 그 곤욕이네요. 그래서 하는 예. 수 없이 제가 제 실제보다 많이 똑똑한 척을 하는 건데 저 사실은 그렇게 똑똑한 여자 아니니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을동 의원이 조언한 전략을 바로 생방송에서 써먹는데. 아 진짜요? 예, 아니 여성 선수들의 답변이 충분할 것 같은데 윤태권 실장님이 지금 손 들었어요. 네, 저도 참 뭐 말하기가 좀 애매한 지점인데 일단 저도 똑똑한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 와이프하고 결혼을 했고요. 네. 또 형수님이 이거 보고 계신다고 이거 아유.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심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의도인지는 저도 알겠어요. 예. 근데 정치의 실언이라는 게 거의 의도가 나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아닙니다. 뭐 그 야권에서 주로 나왔던 노인 폄하 발언 같은 걸 보면 항상 이제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노인 폄하 발언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좋지 않죠. 그리고 예. 비공개적인 석상에서 말한다면은 전 또 모르겠습니다. 비법이라고 해가지고 가끔 전수하는 선거운동 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모르겠는데 공개 석상에서 말하기에는 좀 부적절했죠. 예, 김을동 의원의 이 발언보다 또 다른 발언이 지금 다른 분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대국이 핵을 못 개발하게 하면 강대국이 우리의 핵 개발을 못하게 하면 핵을 사서라도 핵을 무장해야 된다. 핵무장론에 대한 의견은 뭐 찬방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핵을 사서라도라는 이 부분에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세훈 위원님, 핵을 일단 구입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건 정말 문제 발언이죠. 핵을 구입한다면은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 옛날에 부소련이었던 소연방 국가들에서 흘러나오는 거를 테러리스트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해야 된다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우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둘째로는 핵을 무장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핵 비핵화 선언이 실제로 깨졌다 안 깨졌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국제사회에 정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국제사회가 준수하는 룰을 지켜가면서 하니까 북한이랑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마음대로 현실이 안 된다고 북한처럼 저렇게 핵 개발하는 건 우리는 북한이랑 같은 야만국가급이죠. 예. 다만 이제 핵 무장론이 우리가 스스로 핵 개발보다는 이제 미국에 제공한 핵 우산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의 전술 핵을 들여올 필요가 있다 하는 건데 그것도 여러 가지 그 논의와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와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저렇게 국회의원이 책임이 없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폭발물로 의심됐던 물체를 놓고 갔던 남성. 과연 그 남성이 누구이냐? 그 폭발물과 함께 아랍어로 써져 있는 글씨는 신이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다. 신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섬뜩한 아랍어 문구와 함께 조약한 폭발물로 의심되도록 만든 뭔가 수상한 물건을 놨던 그 남성.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라고 경찰 측에서 저희 채널A 돌직구쇼 측에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보 자막을 준비했는데 어젯밤 서울 구로구에서 36살의 한국인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를 했습니다. CCTV를 통해서 용의자가 화장실에 들른 뒤 서울로 간 사실을 경찰 측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사회 불만 때문에 폭발물 의심 물체를
화장실에 설치했다라고 용의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확한 테러 단체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 경찰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밝혔지만 테러 단체와의 연계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김병미 전 의원님, 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인천공항에 혹시 테러 세력이 테러를 기도했던 것은 아니냐라는 걱정이었는데 다행이라고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직의 36살 한국인 남성 사회 불만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라는데 지금 바로 경찰 측의 검거 브리핑이 있는데요. 바로 브리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한 인천공항 내 폭발물 의심물체 설치 사건 용의자 검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수사전담팀은 지난 29일 오후 4시경 인천공항 1층 입국장 남자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물체를 설치한 용의자를 어제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구로구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경찰은 사건 당일 폭발물 의심물체 신고를 접하고 광역수사대 등 총 77명의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여 현장 유류품 감식과 함께 공항 내에 설치된 CCTV 분석, 상자 뒷부분에 있던 메모지 분석 등의 수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거 경위입니다. 공항 1층 입국장에 설치된 CCTV 84대의 사건 발생 시간대 주변 동영상을 집중 분석하던 중 당일 오후 3시 30분경 A씨가 묵직해 보이는 종이백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2분 후 바로 서울로 되돌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여 수사 착수 5일 만에 검거하였습니다. A씨는 사회에 불만을 품던 중 집에 있는 휴대용 부탄가스 등을 이용하여 폭발물 의심물체를 만든 후 공항 화장실에 설치하였다고 범행 일체를 아랍권 테러 단체와 연관된 용의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직구 신문입니다. 인천공항이 이런 폭발물 해프닝도 시달렸지만 이번에 마약에 뚫렸다라는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지금 저희 경찰의 브리핑을 생중계로 연결해 드렸는데 제가 앞서 속보를 소개해 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테러 단체와 연계성은 낮아 보이고 사회 불만을 갖고 있었던 남성이 용의자였는데 그런데 이 뉴스와는 별개로 마약에 뚫렸다. 이건 또 어떤 일입니까? 우리나라 인천공항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자 이 조간신문에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100억 마약 배낭도 못 잡아낸 인천공항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마약을 들여왔냐면요. 배낭에 메고 들어왔어요. 근데 배낭에 마약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면 걸리니까 마약을 얇게 펴갖고 진공 포장한 뒤에 들여왔다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못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갖고 그냥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도대체 이게 마약을 그냥 100억 원어치를 갖고 들어오는데 못 잡아냈다? 아니 뭐 딱히 꼼수가 있거나 뭐 개구멍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네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가 신혼여행 갔다가 그 뭐라 그러죠? 시계를 갖고 딱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잡더라고요. 면세 물품 같은 거를 기가 막히게 잡는데 그런 것도 신고하셔야지 왜 그냥 차고 들어왔어요? 신고 바로 했습니다. 즉석에서 바로 했습니다. 근데 100억 마약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저는 대한민국 인천공항이 이런지라면 우리나라에서 인천공항이 아닌 항구라고 하나요? 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의 그런 보안은 얼마나 허술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약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우리 IS와 연계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아랍어 문자 메시지.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도 언제까지나 테러 안전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총체적인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다라면은 이제 인천공항 사장 얼마 전에 임명이 됐지만 이건 뭐 전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승 위원님, 사실은 인천공항 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이 임기를 한참 남겨두고
사직서를 내면서 총선 나가겠습니다. 그 뒤로 계속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뭐 나간 이후부터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사장에 있을 때도 마음이 이제 콩밭에 가 있는 마음이 거죠. 콩밭에 가 있었다. 뭐 만나는 사람인들 누굴 만나겠습니까? 밑에 직원들 뭐 하고 회의하고 뭐 인천공항의 서비스나 뭐 또 보안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출마할 지역에 있는 사람들 주로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들, 또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특히 이번 마약 같은 경우는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들어오다 걸린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이제 지금 필로폰 2kg을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왔는데 안 걸린 거예요. 이거 되네? 하니까 이제 세 번째로 들어다가 세 번째에 이제 잡힌 겁니다. 수사대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잡혔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무사 통과하니까 계속 하다가 이렇게 된 거고요. 또 양도 엄청납니다.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10만 명이요? 예. 그것이 이렇게 마약상을 통해서 풀렸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결과를 들을지 끔찍합니다. 뭐 공항에서 막아질 게 많습니다. 뭐 바이러스다, 이런 마약이다, 뭐 여러 가지 뭐 관세를 물지 않고 들어오는 물건이다. 그다음에 테러리스트가 많지만 이렇게 우리 들어오는 관문을 허술하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회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 생각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공항의 허술한 보안 문제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 피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찬 기운이 옷깃을 스며들건만 오늘이 벌써 입춘이랍니다. 그래서 두 장의 사진이 각각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부터 보실까요? 입춘하면 떠올리는 이 말, 입춘 대길. 이번 새해, 이번 봄에는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속촌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대문에 입춘 대길이라는 방을 붙이고 있는 이 사진이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춘인데 벌써 전남 광양시 다사마을 국도변에 우리 정성희 위원께서 좋아하시는 흰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는데 정성희 위원님, 매화가 벌써 필 때인가요? 매화는 추울 때 피죠. 예. 제가 매화를 좋아하는 중인지 알았습니다. 입춘 대길, 벌써 봄꽃이 피고 있는 사진까지 기분 좋은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